엄마는 왜 맨날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고 구박하니까 이렇게 맨날 아파서 병원 신세잖아. 며느리가 꾀병으로 쓰러진 그날 아들의 고함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퍽! 그리곤 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제 가슴팍을 밀치고는 쓰러진 저를 향해 발길질까지 해댔죠. 찌릿한 고통보다 더 아팠던 아들의 차갑고 냉정한 눈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가장 혹독한 천벌을 내려주기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가 된 윤매화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 평생 떡 팔아가면서 허리도 한번 못 펴봤지만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골마 터져버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왔는데요. 저의 고달픈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이른 시간 시장으로 나갈 채비를 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들 정수와 며느리 소진이가 사는 2층 집 아래 1층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 소진이는 결혼 초부터 이유 없이 저를 영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혹여나 밉보일까 싶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며 언젠가 귀한 손주를 안겨줄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며느리 마음도 눈 녹듯 풀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죠. 그날도 저는 동이특이 무섭게 일어나 뜨끈한 미역국을 끓이고 정성껏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아들 내외를 위해서였죠. 저는 갓 담근 김치를 그릇에 소복이 담고 미역국이 담긴 냄비를 양손에 들고 조심조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소진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이른 아침부터 또 뭘 이렇게 저희끼리 알아서 챙겨 먹는다니까요. 소진이가 입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그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죠. 아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먹고 다녀야지. 어서 나와서 밥 먹어라. 저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정수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인정받는 대리였고 그만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소진이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편이 아니라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들 정수 앞에서는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침 챙겨줘서 고마워요. 엄마 밥이 최고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온 정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 하나에 저는 모든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얼른 앉아. 밥 먹고 가야지. 응, 엄마 맛있게 잘 먹을게. 정수가 식탁에 앉자 소진이도 마지못해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나란히 앉아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진이가 시름시름 앓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툭하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을 제 집 드나들 듯했고 정수는 그때마다 회사까지 조퇴하고 와서 소진이를 살뜰히 챙겼죠. 며칠 전에도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야, 아무래도 소진이가 요즘 신경이 많이 예민한 것 같구나. 어디 안 좋은 거 아니니? 엄마는 소진이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엄마 때문에 힘든 거잖아. 정수가 대뜸날 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제 탓이라는 듯 저를 매섭게 몰아세웠죠. 나 때문이라고? 엄마가 사소한 것까지 챙기니까 소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픈 거라고. 제발 좀 놔둬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답답했지만 아들을 위해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건이 터진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1층 거실에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층에서 소진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에 벌떡 일어나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느라 턱 끝까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2층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옆 바닥에 소진이가 쓰러져 배를 움켜쥔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소진아. 정수가 소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절박하게 소리쳤어요. 여보, 너무 아파. 배가 끊어질 것 같아. 소진이가 온통 얼굴을 찡그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안 되겠다. 당장 병원 가야 해. 정수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얼른 소진이 곁으로 다가가 차갑게 식은 손을 잡았어요. 아가, 괜찮다. 괜찮아. 곧 구급차가 올 게다. 소진이는 식은 땀을 비 오듯 쏟아내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애가 타는 마음으로 소진이의 손을 더욱 꽉 쥐고 안심시키려 애썼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소진이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정수는 저를 돌아보며 살벌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소진이한테 또 무슨 잔소리 했어요? 뭐라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솔직하게 말해봐요. 정수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어요.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의사가 소진이를 상대로 여러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와 정수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정수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거리며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저는 그저 두 손을 모아 소진이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참 후에야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와 정수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괜찮은 겁니까? 정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군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정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 혹시 임신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산부인과 진료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복통 증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보내더니 갑자기 제 쪽으로 휙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뚝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우리 소진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정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정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야, 엄마가 맨날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 사사건건 참견하고 구박하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정수가 제 가슴팍을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균형을 잃고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보며
정수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제 발을 구둣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어머,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소진이가 누워있는 병실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간호사에게 겨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가득한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목 놓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정수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 인사를 건네도 못 들은 척했고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대로 고개를 획 돌려버렸죠. 소진이는 2층 침대에 꼭 붙어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1층 부엌에서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뭐니 뭐니 해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최고라는 생각뿐이었어요. 냄비에 불린 쌀을 넣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제 마음까지 푹 고아내는 심정으로 죽을 끓였죠.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뜨끈한 죽을 그릇에 곱게 담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지만 정수는 문틈만 살짝 내어준 채 저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정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진이 아프다기에 속이라도 편하라고 죽 좀 끓여왔다. 됐어요. 엄마는 그냥 1층에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수가 한치의 틈도 내주지 않고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팔이 저려왔지만 죽그릇을 든 채 꼼짝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아픈 사람이 뭐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려가세요. 바로 그때 침실 안에서 누워있던 소진이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 뵙기 싫어요.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요. 소진이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정수가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들으셨죠? 제발, 이제 그만 올라오세요. 쾅! 정수는 제 눈앞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계단을 내려왔어요. 1층 부엌 식탁에 식어가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죠. 그날 저녁 2층에서 정수와 소진이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1층 천장이 얇아 작정하고 들으면 웬만한 소리는 다 들렸거든요. 여보, 나 정말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어머님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잖아. 소진이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매일같이 올라와서 살림살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정말 소름 끼쳐. 알았어, 알았어. 소진아, 내가 확실하게 말할게. 응? 정수가 소진이를 애써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절대 우리 층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기만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런 모진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2층에 올라가지 않았고 정수 역시 1층으로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함께 장사했던 친구 경숙이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매화야. 안에 있냐? 경숙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쩌렁쩌렁하게 저를 불렀어요. 경숙아, 어서 와. 저는 힘없이 일어나 경숙이를 맞았습니다. 세상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디 아픈 거야? 경숙이가 제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은 무슨, 분명 무슨 일이 있는 얼굴인데.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는 거야? 경숙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캐물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좀 아파서. 저는 마지못해 둘러댔습니다. 경숙이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죠. 쯧쯧. 요즘 젊은 것들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그거 시어머니 귀찮게 하는 수법이 아주 여러 가지라더라. 경숙이의 말이 가시처럼 제 귀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정수가 저를 원망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환기를 시키려고 현관문을 여는 그때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제 또래의 젊은 여자 2명이 내리더니 곧장 2층 현관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소진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소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하게 걸어 나와 친구들을 맞았고 얼굴에는 화사하게 화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친구들과 까르르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소진이가 활짝 웃으며 친구를 얼싸안았습니다. 소진야, 너 몸은 괜찮은 거야? 얼굴은 폈네. 응, 오늘은 좀 살 것 같아. 너희 보니까 힘이 불끈 솟는다. 소진이가 명랑하게 대답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떠나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넋나간 사람처럼 지켜봤습니다. 시간은 흘러 밤 11시가 훌쩍 넘었어요. 침대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하려는데 2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소진이가 돌아온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정수가 잔뜩 경계하는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엄마, 또 왜요? 정수야, 잠깐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말인데요? 정수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젯밤에 소진이가 친구들하고 외출하는 걸 봤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정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도 잠깐 바람 쐬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 침실에서 소진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제 외출까지 감시하시는 거예요? 소진이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 정말 숨도 못 쉬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이 집에서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다고요. 소진이가 정수의 팔에 매달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정수가 소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저를 매섭게 돌아봤어요. 엄마, 지금 며느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뒤에서 감시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정수야. 그런 게 정말 아니라.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정수의 차가운 눈빛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죠. 문이 매정하게 닫혔고 저는 또다시 홀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답답한 마음에 1층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만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늘님, 제발 이 억울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층에서 또다시 소진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여보, 나 좀 살려줘. 곧이어 정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소진아, 정신 차려. 119. 빨리 119에 전화해야겠어. 저도 모르게 계단으로 달려가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수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가까워졌다가 곧 정수와 소진이를 태우고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텅 빈 1층 거실에 홀로 남아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수와 소진이가 병원으로 떠나고 집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텅 빈 2층을 청소라도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픈 며느리가 쉴 곳인데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이 쓰일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거실은 생각보다 어지럽지 않았어요. 저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어 무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서랍을 닫아주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서랍 안에는 온갖 보험회사 서류와 병원 진단서 사본들이 파일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그 서류 뭉치로 향했습니다. 홀린 듯 서류철을 꺼내 첫 장을 넘겨보았죠. 화인보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입원 보험금 청구서였어요. 병명은 임신 초기 합병증, 청구 금액은 무려 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생명보험이었습니다. 병명은 난소염증, 청구 금액은 250만 원이었죠.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미래보험이라는 회사였고 병명은 자궁질환, 청구 금액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곳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날짜가 모두 비슷한 시기였어요. 같은 기간에 병명만 교묘하게 바꿔가며 보험금을 타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서류를 급히 원래 자리에 구겨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황급히 침실 밖으로 나오자 정수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행히 소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요? 정수야. 집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서 청소 좀 해놓으려고.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소진이는 이번에 입원하기로 했어요. 정수가 잔뜩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 검사 다시 받아본대요. 그래, 많이 안 좋은 게냐? 응. 의사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수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제 가슴에만 묻어야 할지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죠. 하지만 이대로 덮어두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수야, 잠깐 할 말이 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정수는 텔레비전에서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진이 말이다. 또 소진이 얘기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정수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다. 이건 네가 꼭 들어야 하는 얘기다. 며칠 전에 내가 청소하러 올라왔다가 우연히 봤는데. 뭘 봤는데요? 그제야 정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봤다. 소진이가 여러 보험회사에 같은 시기에 다른 병명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다. 내가 똑똑히 봤어. 화인보험, 대한생명, 미래보험, 세 곳에 각각. 뭐라고요? 엄마가 지금 소진이 방을 멋대로 뒤졌다는 소리예요? 정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청소하려고 들어갔다가 서랍이 열려 있어서 우연히. 우연히요? 우연히 서랍 안 서류까지 다 뒤져볼 수 있는 건가요? 정수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정수야, 이건 정말 큰일이야. 소진이가 지금 보험 사기. 닥쳐요. 며느리가 얼마나 미우면 없는 사실까지 꾸며내서 사람을 모함해요? 정수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아야, 정수야, 이거 나. 엄마가 며느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런 끔찍한 거짓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는 저를 짐짝처럼 2층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정수야, 정말이야.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이건 사실이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오늘부터 2층에는 발도 들릴 생각 마세요. 정수가 현관문을 열고 저를 복도 밖으로 세차게 밀어냈습니다. 며느리 물건이나 훔쳐보는 그 행동, 도둑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 모진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경찰에 신고해. 경찰 불러서 내가 본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제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경찰까지 들먹이면서 며느리를 전과자로 만들려고? 엄마라는 사람이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쳐요. 쾅! 정수는 제 눈앞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죠. 어머, 매화 씨. 여기서 뭐해요? 무슨 일 있어요? 마침 장을 보고 지나가시던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김씨 할머니가 한참 동안 제 어깨를 두드려주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싸늘한 1층 방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까만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어느 날 오후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내렸죠. 바로 소진이의 언니였어요. 예전에도 느꼈지만 척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층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소진이의 언니가 2층으로 올라가자 정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진이도 어느새 퇴원해서
집에 와 있는 것 같았죠. 소진이의 언니는 들어서자마자 소진이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1시간 넘게 무언가 심각하게 의논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진이는 갑자기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정수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보고 싶었지만 정수가 절대 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기에 집에서 혼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수가 퇴근 후 곧장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정수야. 웬일이냐? 소진이는 좀 어떻고? 소진이 어쩌면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대요. 정수가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수술? 그럼 빨리 해야지. 그런데 돈이 없어요. 수술비랑 입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아요. 정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소진이한테 못할 짓 했으면 최소한 치료비라도 보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가 저를 서서히 압박해 왔습니다. 정수야,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왜 없어요? 엄마 명의로 된 그 시골집 있잖아요. 그거라도 담보로 잡으면 되잖아요. 정수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으면 금방 나온다고요. 정수야, 소진이가 정말 그렇게나 위독한 것이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거잖아요. 정수가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예전에 그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단 하루도 머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통장, 도장을 작은 가방 하나에 전부 쑤셔 넣었죠.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2층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사는 시장 친구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들이닥친 저를 보고 정희가 깜짝 놀라더군요. 매화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정희야, 미안하지만 나 며칠만 좀 재워줄 수 있겠니?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되지. 일단 들어와, 어서. 정희가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방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 자, 우선 이거 마시고 속 좀 풀어. 정희가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시자 그동안 억눌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희를 붙잡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진이의 끔찍한 보험 사기 의심부터 돌변해버린 아들 정수의 태도, 그리고 제 마지막 남은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던 그 잔인한 말까지 전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정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매화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 며느리라는 애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어때? 저는 정희의 말에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직은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까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정희의 집에서 신세를 진 지 어느덧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매화야, 이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병만 더 깊어져. 내가 아는 분 중에 정말 괜찮은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누군데 그래? 지역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박 원장님이라고 계셔. 너한테 분명 힘이 되어주실 수 있을 거야. 정희의 성화에 못 이겨 다음 날 오후 저는
박 원장이라는 분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박 원장은 50대 중반의 온화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훤칠한 키에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참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매화 어르신. 박 원장이 먼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혜 씨한테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어요. 박 원장은 제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는 내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눈빛에 그만 참았던 설움이 북받쳐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제가 어르신 같은 분들을 한두 분 뵌 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가슴 치는 어르신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박 원장이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덜컥 겁이 나 물었습니다. 그럼요. 요리 솜씨가 아주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 말고요. 박 원장이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떡 장사를 오래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 더할 나위 없지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겠습니까? 그날 오후 박 원장은 저를 단체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훤하고 넓었어요. 안쪽 작업장에서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부인 두 분이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이영숙 씨, 오늘부터 함께 일하실 윤매화 씨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박 원장이 저를 소개하자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순자라는 분이 푸근한 인상만큼이나 살갑게 저를 반겼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이영숙이라는 분은 조용한 인상이었지만 제 손을 잡아주는 손길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도 다 자식들 때문에 여기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너무 기죽지 말아요. 김순자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다 키워놓은 아들놈이 사업 말아먹고 내 전 재산을 다 날려먹었지 뭐야. 그래도 여기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일하니까 살겠더라고. 저는 금지옥엽 키운 딸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일하니까 잡생각도 안 들고 참 좋아요. 이영숙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칼칼한 김치찌개를 끓이고 향긋한 나물 반찬을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고소한 양념을 만들었죠. 평생 손에 익은 일이라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머, 매화 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손이 아주 야무져. 김순자가 제 칼질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해서요. 어쩐지. 그럼 우리보다 한 수 위시겠네. 이영숙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식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는 동안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생각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죠. 작업을 마친 후 박 원장이 제게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 일당입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여기서 일하시면서 차차 마음 추스르시면 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죠. 그날 밤 정희의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정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련다. 그러니 너도 네 걱정만 하거라. 짧은 글이었지만 제 모든 결심과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일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찬 만드는 일에 제법 익숙해졌고 김순자, 이영숙과도 친자매처럼 가까워져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작업장에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윤매화 씨 좀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윤매화입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인보험 본사 조사팀 김태훈 대리라고 합니다. 남자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화인보험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무슨 일로? 네, 저희가 지금 차소진이라는 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어머님이 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네, 소진이가 제 며느리 맞아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차소진 씨가 저희 회사를 포함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정황이 포착되어 현재 조사 중입니다. 김태훈이라는 남자가 수첩을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님의 평소 생활이나 행동 중에 이상한 점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사원의 눈을 똑바로 보고 제가 보고 겪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다면서도 밤늦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하던 일,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일, 그리고 침대 서랍에서 발견했던 수많은 보험 서류들에 대해서까지 전부 진술했죠. 역시 그랬군요. 차소진 씨는 여러 보험사에 병명을 바꿔가며 중복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저희 말고도 다른 피해 보험사들이 더 있습니다. 김태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차소진 씨의 친언니인 차수정 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상습적인 보험 사기를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매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 아들은 상관없는 거죠? 피해 안 가는 거죠? 저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김태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작업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죠. 매화 씨,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길로 박 원장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무 잘못 없으시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박 원장이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희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매화야, 나야. 내가 혹시나 해서 정수한테 전화해 봤잖니? 근데 보험회사에서 정수한테 연락을 했나 봐. 뭐라고? 소진이에 대한 조사가 정식으로 시작됐다고 통보했다지 뭐니? 정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어떻다니? 애가 아주 넋이 나갔더라. 이젠 네 말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 깨닫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어. 정희의 말에 제 가슴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보험회사 조사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정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매화야, 소진이가 병원에서 퇴원했다더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니? 응, 그런데 집에 온 지 며칠 안 돼서 짐 싸들고 언니 집으로 갔다지 뭐니? 뭐? 그러고는 정수한테 달랑 문자 하나 보냈대.
이혼하자고. 정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그 길로 처형 집에 찾아갔는데 대화가 되겠어? 어떻게 됐는데? 소진이가 길길이 날뛰면서 어머님 때문에 자기가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받게 생겼다고 악을 썼대. 정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자기는 몸이 아파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보험금을 받은 건데 시어머니가 보험회사에 거짓말로 자기를 모함했다고 주장했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하더니 보험회사 조사관이 직접 가져온 증거 서류들을 보고는 소진이의 거짓말을 완전히 확신했나 봐. 그래서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냈대. 소진이도 군말 없이 도장 찍어서 바로 돌려보냈고 며칠 뒤 정희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매화야, 경찰이 소진이랑 그 언니 둘 다 보험 사기 혐의로 정식 입건했대. 정말이니? 응, 지금 두 사람 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하더라. 정희가 속 시원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지낸다니? 아주 폐인이 다 됐더라. 매일 술만 마셨는지 혀꼬부라진 목소리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만 연신 말하더라고. 어떻게든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화야, 정수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아직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정희야. 내가 있는 곳 절대 알려주지 마라. 제발 부탁이야. 아유, 알았어. 네 마음이 그렇다면야. 나도 더는 강요 안 할게. 정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롯이 제 삶에만 집중하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제안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이 반찬들을 팔 수 있는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박 원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르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죠. 박 원장님의 도움으로 가게 문을 연 지도 어느덧 5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돈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제 작은 보금자리가 생겼고 지옥 같던 지난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있었죠. 매일 아침 향긋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정성껏 만든 반찬을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친구 정희는 가끔씩 제게 정수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매화야, 들었어? 그 못된 네 며느리 말이야. 파고 팔수록 사기친 게 한두 군데가 아니래. 경찰에서도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라더라. 정말? 정수는 아주 말이 아니야. 매일 술독에 빠져서 내 이름만 부르면서 울더라고. 어쩌면 좋으냐? 정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수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롯이 제 삶에만 집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저는 혼자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뺨을 스치는 가을바람이 제법 서늘했고 발밑에서는 마른 낙엽이 기분 좋게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아픔이 역설적이게도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산책로 끝자락에 아담한 카페가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곳으로 들어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죠.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하게 주세요. 네,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젊은 직원이 싱그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 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부서져 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해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가만히 들여다보다 액정을 꺼버렸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챙겨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까 그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잔뜩 잠기고 떨리는 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막을 어지럽게 파고들었죠. 엄마, 저예요, 정수.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그 아이의 목소리를,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연 지 꼭 6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예쁜 케이크 상자를 들고 가게에 깜짝 방문했어요. 우리 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어머, 원장님. 이게 다 뭐예요? 가게 연지 벌써 반년이나 됐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다 같이 축하해야죠. 박 원장이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순자와 이영숙도 마치 제 일처럼 기뻐하며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 네 사람은 조촐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축하 파티를 열었죠. 가게가 이렇게까지 자리 잡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다 우리 윤 사장님 솜씨 덕분입니다. 박 원장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고 순자 씨랑 영숙 씨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처럼 웃으며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죠. 어느새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신기하게도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고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웬 낯선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가게 반찬을 도매로도 공급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이 동네에서 여기 반찬이 제일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반찬 공급이요? 저는 놀라서 박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네, 사장님.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원장이 노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고 마침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게는 동네 손님들을 상대로 한 소매뿐만 아니라 식당에 납품하는 도매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사업이 확장되면서 몸은 2배로 고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죠. 당당히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뭐려. 별 말씀을요.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제 길고 모진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픈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않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죠.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가게 안으로 경찰관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매화 씨 되십니까? 네, 제가 윤매화입니다만. 저는 행주의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차소진 씨 보험 사기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경찰관이 제복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저는 경찰관을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차소진 씨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관이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어보았던 모든 것을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어르신의 진술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찰관님, 혹시 제 아들은 우리 정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떼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저희 조사 결과 명백한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관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복잡한 심경으로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본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죠. 매화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수가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이 되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매화야, 소진이가 결국 사기 혐의로 정식 고발됐대. 그래. 응. 그리고 정수도 그 길로 바로 소송 걸었다더라. 정희가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에 빌고 또 빌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하늘님, 부디 이 억울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 진실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죠. 매화야, 정수가 내 행방을 자꾸 물어봐. 어떻게든 어머니를 찾아뵙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그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하고 있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저는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정희는 더 이상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원룸 창밖을 가만히 내다봤습니다. 어느새 세상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길 건너편 가로등 불빛이 외로운 골목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제 발로 나아가기로 말입니다.
가게를 연 지 8달째 되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가게로 향했죠. 그런데 가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제 아들 정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수는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한 얼굴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대로 깎지 않아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밤새 울었는지 붉게 충혈된 눈까지 그야말로 엉망인 행색이었습니다. 엄마. 정수가 바싹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수야.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소진이 그 사람의 거짓말이 전부 다 밝혀졌어요. 정수가 아이처럼 목 놓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 보험사에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결국 경찰에 구속됐어요. 그러냐? 저는 그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말이 전부 다 맞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엄마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도둑 취급하며 내쫓았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엄마.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정수의 그 절규를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이 차가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만 같았죠. 그래서 이제 와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니? 제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수는 가게 앞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를 오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거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요, 엄마. 정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새벽 골목을 울렸습니다. 마침 출근길에 나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를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정수를 일으켜 세워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남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동네 창피하니까 어서 일어나. 저는 가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정수를 억지로 의자에 앉혔습니다. 소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예요, 엄마. 정수가 고개를 푹 떨군 채 말했습니다. 다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저는 그런 정수를 그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고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정수야, 네가 병원 복도에서 이 늙은 애미를 발길질하던 그날 벌써 기억에서 지운 거니? 제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끄끄대는 울음소리와 함께 그 애의 어깨가 가냘프게 들썩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았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 저는 더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어서 가라고. 그리고 다신 오지 마라. 정수는 결국 울면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철컥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가게 뒤편 창고로 들어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매화 씨. 어느새 출근한 김순자가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드님이 저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한번 용서해 주는 것도.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요. 매화 씨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그렇고 말고. 김순자가 더는 묻지 않고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정말로 매일같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와서 문 닫을 시간까지 망부석처럼 서서 저를 기다렸죠. 엄마, 저 정수예요. 제발 얼굴만이라도 보고 이야기 좀 해요. 네. 정수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정수를 피해 일부러 가게를 일찍 닫기도 하고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 기구한 사연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글쎄, 저 총각이 그 못된 며느리 말만 믿고 제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매일 와서 용서를 비는데 마음이 참 안 좋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저는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박 원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르신, 저하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네, 원장님. 저희는 가게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죠. 어르신 마음이 지금 어떠실지 제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는 아드님도 지금 무척이나 힘들어 보입니다. 박 원장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번쯤은 자리를 잡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박 원장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정수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원장님,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에는 정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돌잔치 때 고운 한복을 입고 해맑게 웃던 정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키만한 가방을 메고 늠름하게 서 있던 정수, 그리고 대학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쓰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웃던 정수의 모습까지. 그때의 순수하고 착했던 내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나지막한 혼잣말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어김없이 정수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애의 손에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엄마께 드리고 싶어서요. 정수는 가게 문 앞에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는 빌지 않겠습니다.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수는 그 말만 남기고 힘없이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멀어져 가는 정수의 축 처진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죠. 저는 문을 열고 정수가 두고 간 꽃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운 국화와 탐스러운 장미가 섞인 아주 큰 꽃다발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꽃다발을 들고 들어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가게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입구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사장님. 아침에 가게 앞에서 웬 잘생긴 총각을 봤는데. 네. 아드님이시죠? 눈이 퉁퉁 부은 게 정말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가요?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언젠가는 다 풀리실 거예요. 힘내세요, 사장님.
손님이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가게에서 보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곧바로 정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날까지 며칠 동안 저는 정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뒤척였죠. 정수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인연을 끊어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화 씨,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걱정 있어요? 이영숙이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인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가게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깨끗하게 청소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반듯하게 정리했죠. 그렇게 정수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오전 10시였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4시간이나 남아 있었죠. 저는 가게 안을 서성거리며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약속했던 오후 2시였습니다. 정수가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가게 앞에 도착하는 것이 보였죠. 저는 가게 안에서 유령처럼 서성이는 그 애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들어오너라. 제가 직접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패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죠. 거기 앉아라.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마치 기계처럼 제가 가리킨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주전자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정수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우선 목부터 축이고 이야기하자. 고맙습니다, 엄마. 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수가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리석었어요. 소진이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많았는데 정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는데 엄마의 그 간절한 충고를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정수야.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니? 내가 너에게 받은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 상처가 아니다. 정수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가늘게 들썩이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엄마 가슴을 발로 걷어차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수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나 또한 그래. 나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바로 그날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내 손으로 잃었다고 생각했다. 제 말에 정수는 더욱 격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인 거 잘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정수가 제 손을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손길을 피하며 냉정하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정수야.
저는 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이 이미 너에게 가장 큰 벌을 내린 게 아니겠니? 그 말에 정수는 와르르 무너지며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정수가 제 발치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차마 정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가만히 아주 오랫동안 지켜볼 뿐이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정수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수를 부축해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수야, 난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정수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저는 못을 박듯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린 이제 그래야만 해. 엄마가 이렇게라도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가 눈물을 훔치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이 죄책감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날 오후 2시간 남짓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책임지고 바로 세우겠다고 제게 몇 번이나 다짐했죠. 이제 다시 회사를 알아볼게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정수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서 가게를 떠났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정수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정수는 골목을 꺾어지기 전까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업대, 정겨운 손님들이 앉던 테이블, 벽에 걸린 삐뚤빼뚤한 메뉴판까지. 바로 이곳이야말로 제가 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사는 2층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집을 판 돈은 모두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이미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정수야, 정말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법무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어머니 명의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원장님께 이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아들놈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시군요. 아드님 나름대로 속죄를 하려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집을 판 돈으로 우리 가게를 더 넓히는 데 쓰고 싶습니다. 어르신, 그거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제가 두 팔 걷고 돕겠습니다. 박 원장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가 약속대로 집을 판 돈을 저에게 입금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게 옆에 비어있던 공간을 추가로 임대했습니다. 김순자와 이영숙에게 전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작업 공간을 마련해 주었죠. 어머, 매화 씨. 세상에. 이렇게 넓은 곳에서 편하게 일하게 해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김순자가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솥밥 먹는 식구잖아요, 그쵸?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저희는 손님들을 위해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잡채와 동그랑땡, 그리고 매콤달콤한 닭강정까지 내놓자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은 정말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이모님, 저 잡채 한 팩만 더 포장해 주세요. 손님들의 칭찬과 웃음소리가 가게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그 후로도 가끔 가게 앞을 조용히 지나가며 제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늘 그랬듯 짧은 답장을 보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알았다. 너도 몸 조심하거라. 어느덧 찬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희가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화야, 너 정수 소식 들었니? 무슨 소식? 글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더라. 밤낮 없이 일하면서 빚 갚고 아주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냐? 그래도 네 아들인데 혼자서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 내 마음이 다 안 좋더라. 정희의 말을 듣고도 제 마음은 그저 덤덤했습니다. 그저 정수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잘 됐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 인생을 바로 세우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돌아간 후 저는 가게 창문 밖을 가만히 내다봤습니다. 어느새 거리는 어둠에 잠겼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따뜻하게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길을 가고 있었고 정수 또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게를 연 지 어느덧 1년 반이 훌쩍 지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을 복지센터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저희 반찬 가게에 감사패를 주고 싶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열리던 날 저는 박 원장님과 김순자, 이영숙과 함께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장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죠. 윤매화 사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센터장님이 제게 다가와 묵직한 감사패를 두 손으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희 매환의 반찬 가게가 지역사회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꾸준히 제공해 주신 그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저는 그 감사패를 받아드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새로 얻은 삶에 대한 벅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뭉클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원장님과 김순자, 이영숙도 제 옆에서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 원장님이 제 어깨를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죠. 이게 다 우리 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박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희는 가게로 돌아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단골 손님들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어 가게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온기로 가득 찼어요.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 동네의 자랑이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그 감사패를 가게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 중앙에 자랑스럽게 걸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졌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파티를 정리하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정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감사패 받으신 소식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저는 정수를 온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이미 그 아이에게 벌을 내렸고 이제는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품에 자그마한 화분을 하나 안고 있었죠. 엄마. 정수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왔구나. 저는 담담하게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가게에라도 두시라고 작은 화분 하나 가져왔어요. 정수가 제게 조심스럽게 화분을 건넸습니다. 고고한 자태의 작은 난초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는 화분을 받아 들어가게 창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회사 일이 고되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 버티고 있어요. 정수가 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겨라. 네. 엄마도 부디 건강하세요. 정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정수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언젠가는 저 화분에서도 예쁜 꽃이 피어날 겁니다. 거짓말처럼 혹독한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창가에 놓아두었던 그 난초 화분에서 작고 하얀 꽃이 수줍게 피어났어요. 저는 그 여린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제때가 되면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을요. 제 인생도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죠. 김순자는 칼칼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 김치찌개를, 이영숙은 향긋한 나물을, 그리고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매화 씨, 오늘따라 유난히 손님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 김순자가 콧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들어 부쩍 단체 주문이 늘었어요. 이영숙도 얼굴에 기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모처럼 혼자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살았던 옛 동네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집에는 이미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살고 있었죠. 마당에서는 어린아이가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멀리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곳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정수를 키우고 밥을 짓고 잠을 자던 제 우주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아련한 기억 속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가게가 있는, 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진짜 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이제 바로 여기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윤 사장님, 제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봉사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머,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우리 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장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당연히 함께 해야죠. 저는 두말할 것 없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윤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원장이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저는 문득 지옥 같던 그 시절 하늘에 대고 울며 기도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늘님, 제발 이 억울함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날이요. 하늘은 제게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이라는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가게도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삶도 모두 하늘이 제게 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에게는 그 아이가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렸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외톨이가 되어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 고단한 삶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억지로 정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늘이 이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니까요. 저는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고맙습니다. 제게 이토록 눈부신 새 삶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창밖에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또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할 겁니다. 김순자와 이영숙과 함께 웃으며 반찬을 만들고 정겨운 손님들을 맞이하겠죠. 그것이 바로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선택한 소중한 삶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71의 윤매화, 바로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게 창가에 놓인 하얀 난초꽃이 달빛을 받아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매화처럼 저 또한 기나긴 시련 속에서 마침내 다시 피어났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봄이 왔습니다. 이제 막 찬란하게 시작된 나의 봄이요. 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손님들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까요? 우리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다가올 나의 모든 날들이 진심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했던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끝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두 발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바로 지금의 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